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셨을 좀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공포 영화 같은 데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시체가 무덤에서 막 걸어 나와가지고 그동안 부패가 돼서 막 얼굴도 썩어 있고 팔다리도 하나씩 없는 것 같고 하면서 막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막 물어뜯고 먹고 그런 좀비들 우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월드워 Z나 나는 전설이다, 부산행 같은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막 뛰어다녀요. 사람보다 더 빨라요. 막 팝핀을 추면서 막 따라오는데 진짜 빨라요. 막 그냥 열차도 따라잡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좀비도 발전하는 건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좀비들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좀비라는 건 뭘까요? 뱀파이어 같은 걸까요? 뱀파이어도 무덤에서 일어나고 좀비도 무덤에서 일어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좀비 특집입니다. 이 좀비라는 말의 어원은 콩고 단어인 신을 뜻하는 은잠비와 숭배의 대상을 뜻하는 줌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두교라는 종교에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를 좀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좀비라는 건 부활한 시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미국의 전래동화도 아니고 무슨 부두교라는 종교에서 좀비를 정의했다고 할 정도면 이 부두교라는 종교와 좀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두교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부두교라고 하면 보통 저주, 뼈다귀, 부두 인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내 유튜브 채널을 아직도 구독을 안 했어? 아프게 해주지. 콱콱콱 막 이러면서 이 인형 같은 것들에게 뭔가 고통을 주어서 실제 사람에게 이것이 저주로 옮겨지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 부두교는 18세기 서인도 제도로 인해서 강제 이주가 되었던 서아프리카 노예 해안이라고 불리는 곳에 흑인 노예들이 믿었던 종교예요. 이 부두라는 말이 초자연적인 힘, 영혼을 뜻하는데, 원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온갖 토착신과 잡신이 다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믿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한 번에 통틀어서 르와 혹은 로아라고 불렀어요. 샤머니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도 온갖 신들을 다 믿잖아요. 뭐 물건에도 신이 깃들고, 뭐 하다못해 볼펜도 오래 쓰면 신이 깃들고, 귀신이 깃들고, 막 풀에도 신이 있고 정령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믿잖아요. 이때 흑인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이 평화로운 원주민들은 로아를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체격이 좋고 건장한 원주민들을 노예로 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면 그들을 모두 개종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미개하니까요.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이런 신이 다 있어. 나무에 신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나 아이티 섬에서 원래 살던 타이노족들이 130만 명에서 각종 질병과 강제노동, 학대 등으로 인해서 15년 만에 6만 명 미만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스페인에서는 대체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들을 아이티 섬까지 같이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강제로 서양인들에 의해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강제로 일도 해야 되고 심지어 억울하게 개종까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흑인 노예들이 개종하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그들의 신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이 부두라는 종교를 유지해 나갑니다. 힘든 노예의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의지가 되며 자존심이고 전통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 정신적 탈출구였던 원래의 종교와 강제로 개종을 당하면서 강제로 배워야 했던 가톨릭의 배경 지식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만물의 신을 믿는 토속 신앙과 가톨릭 신앙이 섞인 부두교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두교를 보면 마리아 같은 존재나 십자가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랑 비슷한 인물 등이 나타나요. 약간 가톨릭의 이미지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던 1791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아이티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는지 드디어 노예 해방과 평등 대우를 요구하면서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노예로 살지 않겠다.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프랑스는 8만 명의 대군과 나폴레옹을 투입시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는 휴전 협상을 제안을 하고 독립군 지도자를 체포하는 방법까지 동원을 했으나 지리적으로 이 아이티랑 너무 멀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군이 이 아이티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결국 1804년 1월 1일 이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원주민 타이노어로 높은 땅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이티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리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해 있으나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프랑스의 식민지를 벗어나 또 해방 노예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티가 독립은 했는데 독립전쟁씩이나 했잖아. 심지어 프랑스랑요. 그래서 독립전쟁 중에 죽였던 최소 6,000명 이상의 백인 학살과 과거의 보복으로 인해 남아있었던 백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이어지면서 백인들에게 이 아이티의 이미지는 야만국, 백인들을 죽이는 반문명국, 불량국가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티에 있는 흑인들은 전부 야만적이고 잔인하니 그들이 믿는 국교인 부두교는 악마를 숭배하며 저주를 퍼붓는 종교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1915년 미국은 아이티를 침공을 했고 제사장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줄여나가는 등 미신타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인들의 순수한 민족 종교였으나 선교사들에 의해 미개한 사회에 미개하고 사악한 종교가 되어서 악마를 숭배하는 미신적이고 야만적인 종교로 치부가 되면서 영화 하얀 좀비,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 등의 영화를 만들면서 부두교는 좀비를 만들어내는 주술사나 마녀 밖에 없다라는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두교와 좀비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그럼 이제 좀비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이 좀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한 건지. 이 좀비라는 건 흑마법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독립 이후에 각종 사고와 범죄들이 마땅하게 처벌을 받을 방법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강력범들에 한해서 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형벌이 좀비형이었어요.
이 캐나다의 식물학자인 웨이드 데이비스는 좀비가 실존한다면 어떤 원리로 좀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가 밝혀낸 좀비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좀비를 만드는 방법은 그 지역의 주술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독이 어떤 독이냐면 보거의 독인 테트로도톡신을 투여해서 가사 상태에 빠지면 두꺼비의 침과 동말풀 같은 환각제들을 이 좀비가 될 사람에게 투여를 하게 됩니다. 신경독. 그래서 이 독들과 환각제에 노출되게 되면 온몸의 기능 등이 저하되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심장은 느리게 뛰고, 그러면서 체온이 점점 내려가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사람이 멍하게 돼요. 이게 좀비가 되어가는 과정의 사람입니다. 환각제를 지속적으로 먹은 상태와 비슷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멍한 상태로 주술사의 말대로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저기 나무 옮겨 그러면 하면서 나무 이렇게 옮기고, 저기 가가지고 잡초 뽑아! 그러면 하고 가가지고 잡초 뽑고, 그렇게 멍한 상태로 주술사의 명령을 들으면서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형이 존재하는 곳의 사람들은 사형보다 좀비가 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럴만하죠. 우리가 자아도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루 평생을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은 IT 몇몇 곳에서만 부두교를 믿는 상태이고, 이런 좀비형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IT와 부두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뜯어먹는 살인적인 괴물 형태의 좀비가 되어서 나타난 건데, 2000년 이후에 들어서 되게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특히나 2012년에 미국에서 한 남자가 벌거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노숙자의 얼굴을 물어뜯는 사고가 있었죠. 아주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평소 마리화나만을 했을 뿐 별다른 특이한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는 베스솔트는 아니지만, 뭔가 강력한 마약은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알약이 뱃속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좀비 마약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약은 입욕제인 베스솔트를 닮았다라고 해서 일명 베스솔트라고 불립니다. 이 마약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 드러그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약은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이런 약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마약인 거고, 잘 사용하면 진통제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르핀 같은 것들은 특히나 마약성 진통제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베스솔트는 인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성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더 많이 넣어서 어떻게 조합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복용을 해야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자, 근데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알려진 몇몇 가지를 본다면, 보통은 카트라는 각성과 흥분 성분이 들어있는 이 나뭇잎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카트는 약 700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약으로 사용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카트 잎을 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졸음이 가시면서 활력이 생기는 각성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는 기호식품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인구의 약 60% 이상이 이 카트를 복용을 하며 시장 어디에서나 구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길거리, 카페, 공공장소, 집안 어디서든지 이 카트를 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커피네 정도로 생각하는 이 카트는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우울증과 무기력증 혹은 심하면 정신질환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카트를 마약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생기면요, 소말리아에서는 되게 용한 의사를 불러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 소말리아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상처가 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아주 용한 의사를 부릅니다. 근데 이 의사의 1회 치료 비용은 약 $560라고 해요. 소말리아인들의 월 수익의 약 4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의사가 누구냐면 하이에나입니다. 소말리아인들은 정신질환이라는 건 정신이 아픈 게 아니라 악령에 씌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악령을 포함한 모든 영혼을 볼 수 있는 동물로 알려진 하이에나 우리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하이에나는 꽤 크고 지구력이 뛰어나며 무리를 지어다니기 때문에 먹이 사슬 중에서도 사자를 제외하고 거의 최상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죽은 먹이를 막 뺏어오는 게 아니라 식량의 약 80에서 90%를 직접 사냥해서 조달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종류의 하이에나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점박이 하이에나일 수도 있고 줄무늬 하이에나일 수도 있고, 이 하이에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물론 다른 동물이 잡아놓은 사냥감을 훔치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결론은 이 하이에나는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한 육식동물인데, 이 하이에나 우리에 정신질환이 있는 멀쩡한 사람도 살아나오기 힘들 것 같은 이곳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이에나랑 단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이에나는 들어온 사람을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겠죠. 이렇게 하이에나가 사람을 막 공격을 하면 이 가족들은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야. 왜냐하면 하이에나가 심하게 공격을 할수록 악령에 씌인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당할수록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당하고도 다음날까지 살아있으면 정신질환이 완치된 거예요. 환자는 당연히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돈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엄청 비싸다니까요.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집안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야생 하이에나 출몰 지역에 쇠사슬이나 밧줄을 가지고 사람을 묶어놔요. 나무에다가 칭칭. 그러면 야생 하이에나들이 보고 악령이 씌인 걸 보면 공격을 하겠죠. 나중에 찾아가서 살아있으면 완치가 된 거고, 죽었으면 치료 과정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이에나 요법으로 인해서 부상당하고 희생당하는 환자가 1년에 약 1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는 카트라는 식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을 하고, 보라체로라고 하는 식물에서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을 추가하기도 해요. 스코폴라민은 역시 좀비 마약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알려지기로는 범죄자들이 사람에게 스코폴라민을 일부러 먹인 뒤에 이 사람이 환각 상태에 빠지면 데이트 약물로 성범죄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멍한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좀비화된 노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멍한 사람에게 너 현금 인출기에 가서 전 재산을 다 뽑아와! 라고 하면 이 스코폴라민을 섭취한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전 재산을 뽑아다가 이 사람에게 바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을 할 때에도 이 산 사람을 얌전하게 같이 묻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로 스코폴라민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CIA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인체 실험을 할 때 이 스코폴라민을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썼을 때에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으나 스코폴라민이라는 건 허가받은 안전한 약물에 속하며, 우리가 멀미할 때 귀 뒤에 붙이는 키미띵, 거기에도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직접 복용을 했을 때 꽤 위험한 거지, 이렇게 뒤에 붙여서 피부에 흡수되는 정도로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키미테를 막 만지고 나서 눈을 비빈다던가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섭취를 하는 것도 심지어 되게 많은 양이어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도해 볼 만은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약물이다는 확실치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러한 약물들을 섞어서 데스솔트라는 마약을 만들게 되는데, 주로 메틸렌 디옥시 피로발레론이라는 MDPV라고 불리는 계열인데, 이게 앞서 말했듯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했기 때문에 약마다 사람마다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이 약들이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술을 같이 마셔도 내가 한 병 마시는 거랑 여러분들이 한 병 마시는 거랑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사가 똑같이 나타나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집으로 가겠죠. 누군가는 골든벨을 울릴 거고요. 이렇게 술을 먹으면 사람마다 주사가 다르듯이 이 약도 섭취하는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 중에서도 두려움에 관련된 시상하부 같은 중추신경계를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공격적인 좀비 마약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내가 본드했는데 별일 안 일어나더라고. 그냥 베란다를 봤는데 공룡이 지나가더라. 이런 거 있죠. 세상 너무 자연스럽게 나만 환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좀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이한 행동들로 인해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약이 또 있는데요. 크로코딜이라는 약이에요. 이 크로코딜이라는 약은 모르핀 유사체로
환각작용이 일어남과 동시에 독성 물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비처럼 피부가 어딘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환각과 괴사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로코딜 역시 겉모습이 좀비처럼 변하고 환각을 보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약 역시 좀비 마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약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좀비의 어원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약물, 그리고 이 약물들에 의한 부작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비라는 문화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흥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